입학식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 중 하나입니다. 새 교복을 입고 설레는 눈빛으로 교문을 들어서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부모는 가슴 한켠이 뭉클해집니다. 그 감동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손에는 영수증 한 장이 쥐어집니다. 60만 원.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뭉클함은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복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에 투자하는 것인지 분간이 가질 않습니다. 투자라면 그나마 낫겠습니다. 수익이라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60만 원짜리 정장 세트는 아이의 옷장에 걸린 채 1년에 몇 번 입히지도 못하고 사이즈가 작아져 버립니다. 돌아오는 건 수익이 아니라 중고 거래 사이트 게시글 하나입니다. 교복 팔아요. 상태 어금. 거의 새 것. 거의 새 것이라는 말이 참 많은 걸 말해줍니다. 새 것이나 다름없다는 건 그만큼 안 입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걸 샀을까요? 선택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시장경제사회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격이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교복 시장은 왜 다를까요? 공급자도 있고 수요자도 있고 심지어 정부의 규제까지 있는데 가격은 왜 이렇게 제멋대로일까요? 학교마다 가격이 최대 10배씩 차이. 나는 이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낼 이야기는 단순히 교복이 비싸다는 불만이 아닙니다. 왜 비쌀 수밖에 없는지, 왜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개별 가정의 지갑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과 시장 설계 문제로 이어지는지를 경제학의 언어로 하나씩 해부해 볼 것입니다. 교복 한 벌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확인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은 영수증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해마다 2월이 되면 대형마트와 교복 전문 매장 앞에는 줄이 생깁니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복을 맞추기 위해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 풍경은 매년 반복되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해가 갈수록 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설렘보다 부담이, 기대보다 체념이 조금씩 더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복의 문제는 단순한 물가 상승과는 결이 다릅니다. 교복은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지출 구조 자체가 달라진 문제에 가깝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교복은 이미 가계 지출에서 협상이 불가능한 고정 비용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경제학에서 소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신의 선호와 예산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 소비와 외부 조건에 의해 구매가 강제되는 비자발적 소비입니다. 교복은 명백히 후자입니다. 입학과 동시에 해당 학교 지정 교복을 구매해야 한다는 암묵적 또는 명시적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교복은 사고 싶어서 사는 물건이 아니라 사지 않으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이 지점에서 경제학의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물건은 탄력성이 높고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거의 변하지 않는 물건은 탄력성이 낮습니다. 교복은 탄력성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가격이 얼마가 되든 입학을 앞둔 학부모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대단히 매력적인 구조입니다.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줄지 않으니 굳이 가격을 낮춰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의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비싼 물건 대신 더 저렴한 대체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교복 시장에서는 이 대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은 오직 그 업체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비슷한 교복을 사도 학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특성이 더해집니다. 입학 시즌 집중 수요입니다. 교복 수요는 2월에서 3월 초 사이에 폭발적으로 집중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고 다음 수요는 1년 뒤에야 돌아옵니다. 이렇게 수요가 특정 시점에 몰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성수기의 가격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는 전략이 자연스럽게 합리적이 됩니다. 할인 경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즉 탄력성 없는 강제 수요, 대체재의 부재, 시즌 집중 수요가 겹치면 시장은 이미 정상적인 가격, 경쟁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로 굳어버립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이런 상황을 준독점 시장 또는 지역 독점 구조라고 부릅니다. 시장 안에 여러 업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학교의 교복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업체만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현실에서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중고거래 시장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교복을 검색하면 수천 건의 게시글이 쏟아집니다. 새 것이나 다름없는 정장 교복들이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게시글들은 단순히 절약 정신을 발휘한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시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또는 실제로 쓰이지 않는 소비가 강제되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정작 학생들은 매일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입고 등교합니다. 정장 교복은 입학식, 졸업식, 학교 행사처럼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체육복과 생활복은 따로 사야 합니다. 결국 학부모는 정장 교복에 상당한 돈을 쓰고 실제로 자주 입는 체육복과 생활복에도 별도로 돈을 써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왜 학교마다 가격이 그렇게 많이 다른 거지? 같은 나라, 같은 교복인데 10배 차이가 난다는 건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전국 교복 평균 가격은 약 31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의 교복은 10만 원대이고 어떤 학교의 교복은 60만 원이 넘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기후, 같은 시기에 입는 교복인데 최대 10배에 가까운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는 건 단순히 브랜드 선호나 품질 차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건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학교 주간 구매제라는 제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2013년 정부는 교복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학교가 직접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가격 상한선을 두어 입찰을 진행하면 경쟁을 통해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발상처럼 보입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이론과 달랐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넘었지만 교복 가격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교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교복은 특정 학교의 디자인과 규격에 맞게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 의류 업체나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미 교복 제작 능력과 인프라를 갖춘 업체는 전국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결과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대부분 동일한 몇몇 대형 업체로 고정됩니다. 경쟁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플레이어들이 돌아가며 낙찰을 받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역별 과점 구조입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 몇 개의 대형 브랜드가 시장을 나눠 갖고 있고 지역 단위로 내려가면 특정 지역을 사실상 한두 업체가 독점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입장에서 선택지가 사실상 없어집니다. 가격 협상력도 당연히 약해집니다. 이 구조에서 상한가를 설정해봤자 업체들은 상한가 근처에 맞춰 견적을 내는 방식으로 가격을 관리합니다. 상한선이 경쟁의 천장이 아니라 오히려 최저 보장 수준처럼 작동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담합 의혹입니다. 이건 의혹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여러 차례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교복업체들이 지역별로 시장을 나눠 사전에 낙찰업체를 조율하거나 입찰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무력화했다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담합은 경쟁을 흉내만 내고 실질적으로는 독점의 이익을 나눠 갖는 행위입니다. 형식적 경쟁과 실질적 담합이 공존하는 시장에서 가격이 내려갈 리 없습니다. 여기에 지역별 지원 정책 차이도 가격 격차를 심화시킵니다. 일부 지자체는 교복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은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금이 있으면 학부모의 실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릴 인센티브가 약해집니다. 지원금이 소비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게 아니라 업체의 마진을 유지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셈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면 같은 나라에서 교복 가격이 10배씩 차이 나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설명됩니다. 이건 어떤 학교의 교복이 특별히 품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지자체 지원은 얼마인지, 학교의 협상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소비자는 이 과정에서 철저히 수동적인 위치에 놓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소비자는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사실 문제는 더 깊은 데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과 시장이 파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어긋나 있다면요? 이 불일치가 바로 다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교복 이야기를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장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교복 광고나 입학 관련 뉴스에는 항상 재킷을 말끔하게 갖춰 입은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교문 앞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특별한 행사가 없는 평범한 등교일이라면 정장 교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오는 학생은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체육복이나 생활복 차림으로 등교합니다. 체육 수업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긴 시간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환경에서는 편한 옷이 훨씬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량과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 딱딱한 재킷과 와이셔츠 또는 블라우스 차림보다 신축성 있는 생활복이나 체육복이 훨씬 적합합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교복 구매 목록에는 어김없이 정장 재킷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재킷이 전체 교복 가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60만 원짜리 교복의 원가 구조를 분석해보면 실제로 자주 착용하는 품목보다 착용 빈도가 낮은 정장 아이템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정작 필요한 것보다 필요하지 않은 것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경제학에서 이런 판매 방식을 묶음 판매 또는 끼워 팔기라고 부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만 단독으로 구매할 수 없고 원치 않는 품목을 포함한 세트로만 살 수 있도록 강제하는 구조입니다. 순수한 시장에서 끼워 팔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대개 공급자가 원치 않는 품목의 가격을 원하는 품목에 얹어 전체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자는 원하지 않는 품목을 사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자는 사실상 가격 결정의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교복 시장에서 이 구조는 매우 선명하게 작동합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세트에는 재킷, 셔츠 또는 블라우스, 바지 또는 치마, 넥타이 또는 조끼, 때로는 코트까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생이 실제로 자주 입는 품목과 거의 입지 않는 품목은 분명하게 나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것을 세트로 묶어서 공급하고 세트 전체를 구매해야 인정해줍니다. 이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비용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문제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시장이란 한정된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교복 시장에서는 학부모의 소득이라는 한정된 자원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소비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낭비된 자원은 교육, 식비, 의료, 여가처럼 실제로 가게에 필요한 다른 지출을 밀어냅니다. 이 비효율이 개별 가정 차원에서 누적되면 어떤 규모가 될까요? 전국 중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이 학생들 각각이 실제 필요 이상으로 수십만 원씩을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전국적으로 수천억 원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소비되는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불편함이 아니라 국가 경제 차원의 자원 낭비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즉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 구조에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시장 안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중고 거래를 통해 이미 소비된 교복을 재활용하거나 지자체의 지원금을 활용하거나 때로는 학교 측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은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 구조를 바꾸려면 결국 정책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책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2024년 대통령의 입에서 뜻밖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등골 브레이커. 원래는 고가의 패딩 점퍼를 지칭하던 말이 교복 문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등장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교복 가격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건 이 문제가 이미 정치적 의제로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제가 된다는 건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확실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교복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점검 회의를 열고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교복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시장의 문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조사에 나섰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담합조사와 가격 규제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이 왜곡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교복 시장의 문제는 한 가지 원인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강제 수요라는 수요 측 구조, 과점과 담합이라는 공급 측 구조, 끼워 팔기라는 제품 구성 문제, 그리고 형식적 경쟁만 존재하는 제도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담합만 막는다고 해서 과점 구조가 사라지지 않고 가격 상한선을 조정한다고 해서 끼워 팔기 구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해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교복 구성 방식 자체의 전환입니다. 정장 교복을 학교의 공식 제복으로 강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복이나 체육복 중심으로 일장복을 재편하고 정장 교복은 특별 행사용으로 자율 선택하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이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교복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우선 의무 구매 품목이 줄어들면서 가계 부담이 직접적으로 줄어듭니다. 정장 세트 전체를 사야 한다는 강제가 사라지면
소비자는 필요한 것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생활복과 체육복 시장은 정장 교복 시장보다 훨씬 다양한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 의류업체나 스포츠 의류업체도 경쟁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자가 다양해지면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공급 다변화와 함께 가격 투명성 확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은 학교마다 교복 가격 정보가 통합적으로 공개되지 않아서 학부모들이 다른 학교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전국 단위로 학교별 교복 가격과 업체 정보를 공개하면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면서 소비자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왜 저렇게 비싼지, 어떤 학교는 어떻게 저 가격을 유지하는지가 공개되면 학교와 업체 모두 가격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됩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교복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교복이 계층 간 외모 차이를 줄이고 학교 소속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주장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현재의 고가 정장 교복 구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층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교복이 오히려 가계소득 격차에 따라 중고 교복을 사야 하는 가정과 새 교복을 쉽게 살 수 있는 가정을 갈라놓는다면 그 교복은 애초의 목적을 이미 배신한 것입니다. 또 다른 반론은 정부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더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2013년 학교 주간 구매제가 도입되었을 때도 비슷한 논리로 시장에 개입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과점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규제가 잘못 설계되면 약을 쓰다 병을 키우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 변화가 효과를 내려면 단순히 가격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공급자를 다양화하고 의무 구매 품목을 줄이고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담합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집행력을 갖추는 것.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복 시장은 진짜 경쟁 시장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다른 곳에서 다시 구멍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치적 의지는 생겼습니다. 사회적 관심도 높습니다. 필요한 정책 방향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의지가 제대로 된 제도 설계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또 하나의 형식적 규제로 마무리되느냐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복 한 벌의 가격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수요 탄력성과 시장 구조, 끼워 팔기와 자원 배분, 비효율, 과점과 담합, 그리고 제도 설계의 함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60만 원이라는 숫자 뒤에 이렇게 많은 경제학적 개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교복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싸서 억울하다는 불만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시장이 어떤 조건에서 실패하는지, 그 실패를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실패의 비용을 누가 떠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제 수요, 대체제 부재, 과점 구조, 형식적 경쟁, 끼워 팔기, 이 5가지 조건이 하나의 시장에 동시에 존재할 때 소비자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리함은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그런데 구조를 바꾸는 주체는 결국 제도와 정책입니다. 그리고 제도와 정책은 사람들의 관심과 요구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복값 이야기를 경제학으로 해부하는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잘못 설계된 정책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고 진짜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교복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이 바로잡힐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효율을 만들어낼까요? 규제가 답일 수도 있고 경쟁 구조 개편이 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복이라는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이야기의 다른 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교복 산업의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관련 업체들은 이 구조에서 실제로 어떤 수익을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가격이 진짜로 내려간다면 그 충격이 어떤 방향으로 퍼져나갈지를 분석해 볼 것입니다. 숫자가 나오면 이야기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